제가 다녔던 회사도 저 다니는 중간에 20% 정도 매출이 상승했거든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망해가는 수순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깨달음맨입니다. 요즘에 법정 관리 들어가는 회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중소기업들은 이제 원래부터 많았고 이제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이제 법정 관리를 들어가고 있죠. 기업 회생 신청한다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법정 관리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규모도 작지 않았고 매출도 거의 700억, 800억 정도 하던 데였거든요. 임직원도 한 400명 정도 넘었고 업력도 거의 한 30년 넘게 됐던 회사예요. 뭐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제가 19년도에 그만뒀고 25년 뉴스에 이제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소위 법정 관리 들어갔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망해가는 회사들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그 제가 다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좀 기억나는 대표적인 일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교도 해보고 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결론부터 제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총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상 체계가 좀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회사에 돈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구조적으로 이제 이 보상 체계들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제 공정하지 못한 좀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도요, 성과를 내도 더 이상 보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망해가는 회사에서 무슨 성과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회사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어도 계속 매출을 잘 내는 부서나 팀이 있고 효율화를 하는 그런 이제 스태프 부서라 그러죠. 뭐 인사, 재무 뭐 이런 부서들도 계속 효율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부서들도 있거든요. 뭐 전산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한테 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잘 돌아가는 부서들도 성과를 내도요. 보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승진이 됐든 연봉 인상이 됐든 성과급이 됐던 뭐 경력금이 됐던 이렇게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잘해봤자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냥 똑같은 이제 선상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매년 약속은 죽어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도 우리가 이제 원래 조회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조회 때는 이제 CEO가 나와서 우리 왕년에는 뭐 성과금 뭐 700% 줬다, 800% 줬다, 뭐 그래서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랬다. 우리 또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이제 좀 깨끗하고 투명한 이제 성과주의 막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괜히 기대감이 품거든요. 왜냐면 CEO까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요. 근데 막상 이루어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커리어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보상에 대한 욕심이 좀 근데 사실 회사원 중에 보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거나 내가 조금만 이 보상 체계가 틀어져도 못 참는 분들은 이제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상 체계가 진짜 없어요. 뭐 잘해도 못해도 뭐 평가 체계 자체가 잘 잡혀 있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다 무너진 상태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있었는데요. 부서 전체한테 보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성과급이. 이제 거의 그때 그 회사가 이제 600억 정도 했던 회사였거든요. 매출을. 근데 어떤 영업팀에서 이제 100억 정도를 추가로 달성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대박이잖아요. 거의 회사 매출의 거의 20% 정도를 그 한 팀에서 늘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보상은 그 담당자나 팀, 그 부서에게 이제 좀 보상을 내리는 거죠. 이제 좀 큰 규모예요. 왜냐하면 100억이니까요. 근데 1200만 원? 1240만 원인가 줬어요. 그것도 그 팀한테 준 게 아니라 전체 부서한테 줬습니다. 거의 5, 60명 정도 됐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부서도 다른 팀 유관 부서에 이제 협조도 받고 했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 전체한테 이제 보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200만 원 정도를 50명, 60명 되는 부서한테 야 너네 나눠 가져 하면은 그냥 거의 20만 원이잖아요. 명절 떡값도 20만 원보다 많이 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보상이 아니다시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봉 동결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누군 잘하고 누군 못했으면 어떤 사람은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거의 동결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뭐 2%, 3% 올려주는 항상 그 수준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5년, 6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동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구차한 보상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 제가 사원이었는데 갑자기 주임으로 승진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주임이 되더라도요, 뭐 연봉 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직책만 주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성격상 이런 거 물어보는 좀 성격이어서 아니 사원에서 주임 됐는데 바뀌는 게 없으면 이게 좀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뭐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저도 그때 인사팀장님이랑 좀 친해서 막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면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첫 번째 특징은요, 이런 보상 체계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것도 다 비슷한 게요. 무슨 어떤 굵직한 사건이 빠바방 터져가지고 회사가 망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그냥 붕괴되어 있고 서서히 그거에 잠식되어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점점 단기적인 성과에 목을 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현상이 영업이랑 마케팅이랑 싸웠어요. 제가 이제 영업에 있다가 상품기획자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로 저도 옮기면서 전 이 두 팀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기에 조금 더 객관적이다? 약간 양쪽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그 상황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단기적인 성과에 목을 매게 돼요. 특히 영업이요. 왜냐하면 영업에서는 이제 부서장이나 임원들이 영업 쪽은 무조건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제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망해가는 회사에서 당연히 영업이 그 매출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영업들이 계속 매출에 목을 매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리를 보존해야 되니까요. 반대로 마케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림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회사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진단해 보면 뭐 브랜드 파워가 이제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 이미지와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제품들이 좀 나와야 회사가 지금의 입장을 타개한다라는 게 이제 마케팅의 입장이고 영업은 당장 내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당장 숫자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그 잘 나왔던 제품 있죠. 그거를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의 비용이 한정적이니까 혁신적인 신제품과 잘 나가는 제품 추가 이것들이 두 개로 갈 수도 없고 일정도 계속 밀리게 되기 때문에 영업 입장에서는 그냥 부담인 거예요. 신제품 출시를 했어요. 혁신적인. 근데 영업이 못 팔아요. 그러면 또 위에서 문책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잘 나가는 제품 업그레이드나 해라. 그리고 마케팅 입장에서는 그거 단기적인 거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나왔던 것들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브랜드가 조금 젊은 이미지로 바뀌거나 혁신을 하려면 기존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조금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은 그게 싫은 거예요. 저도 이제 영업팀이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아니 왜 내가 그러면 난 잘리게 생겼는데 나 잘리고 회사 잘 되면 무슨 소용이야?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이제 계속 부닥치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영업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윗사람의 윗사람 그러니까 CEO마저도 저희가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가 투자사에 인수됐거든요. 홈플러스처럼요. 투자사에 인수가 됐는데 투자사는 이제 원금을 다시 뽑아내야 되잖아요. 투자사가 회사를 사는 경우는 대부분은 다시 비싸게 되팔기 위해서요. 되팔렘인 거죠. 되팔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올리고 매출을 상승시켜서 이제 회사를 다시 좀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효율화, 매출도 유지를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CEO마저도 그런 단기적인 성과에 이제 목을 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한테 야 무슨 혁신이야 혁신은 이제 일단 당장은 우리 살아남는 것부터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단기적인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영업이든 뭐 재무든 회계든 외부 인사를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 중에는요. 좀 혁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아, 지금 이대로 가면 어차피 그냥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뿐 뭔가 새로운 모험이 필요해. 변화가 필요해. 그런 분들은 이제 근데 다 CEO한테 맡기거나 그냥 도와주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다 등 떠밀리듯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본인이 이제 좀 질려서 나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나쁘다고 하기도 뭐해요. 왜냐면 영업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잘리고 나서 회사가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신제품을 낸다고 혁신을 한다고 회사가 당장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모험을 걸 만한 그런 동기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래서 보면요. 단기적인 성과를 하던 회사가 내리막을 걷던 이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업은 매출, 마케팅은 브랜드. 그래서 그냥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브랜드도 계속 성장하고 영업들도 그거에 대해서 매출을 내면서 이렇게 같이 가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이렇게 조금씩 내리막을 걷는 회사를 보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이제 영업의 방향과 마케팅의 방향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장기적, 영업은 단기적, 잘 나가는 것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제품이요. 우리 그 진로 소주나 뭐 윈도우 이런 것처럼 진짜 수십 년 동안 버티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이제 좀 독점적인 지위나 기술력으로 엄청 압도하는 회사 아닌 이상은 계속 그 비슷한 제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존 잘 나갔던 제품도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언젠가는 따라잡히고 언젠가는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제품들은 그냥 꼭지점을 딱 찍는 순간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 그냥 이제 느리게 망하기 위한 그런 수순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내리막을 걷는 구조에선 단기적인 성과에 계속 목숨을 걸게 되고 단기적인 성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기는,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환경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빨대 꽂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구조적인 문제예요. 예전부터 좀 효율화나 이제 회사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쳐내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누구랑 친하다 아니면 이제 깊숙이 박혀 있는 고인물들이랑 이제 아는 관계, CEO와 아는 관계. 저희는 이제 또 투자사가 인수를 했지만 또 대주주는 또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있어서 그 회장님이랑 친하다. 회장님이랑 또 이제 대표이사랑은 또 다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분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었던 거죠. 회장님이랑 이제 친한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뭐 회장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공급 업체에 있고 누가 또 여기 사회이사에 있고 자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임원분이 계셨어요. 영업을 총괄하시는 이분은 이제 좀 혁신파였거든요. 이분이 그런 소위 빨대 꽂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랑캐라고 표현했어요. 오랑캐. 그래서 이분은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제 이분도 결국에는 좀 이제 지키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밀려나셨는데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제 이 소위 오랑캐들을 이제 몰아내는 좀 없애는 그런 역할에 되게 치중하셨던 분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여튼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속 여기에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없앨 수도 없고 여기서 계속 비율이 발생을 해요. 저도 영업에 있었을 때 입찰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업무. 그때 어떤 분이 벤더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벤더 소위 말하면 브로커 같은 거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엄청난 실력자였어요. 이 공공기관을 완전 꽉 잡고 계시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입찰은 이분만 믿고 가면 무조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처음 보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그래서 같이 하자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미팅에서. 그래서 저랑 그때 당시에 팀장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는 그 분야의 탑 분인 분이랑 입찰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으면 그리고 이게 이분을 그 탑 완전 전문가분을 같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밀어내고 이 두 사람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하면. 왜냐하면 굳이 입찰에 이 중간에 브로커가 두 팀이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이 새로 들어온 굴러 들어온 이 두 사람은 정보가 없었어요.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업계 탑인 분이랑 다 협업을 하느라 이미 엄청난 정보와 노하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도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뭔가 되게 잘 아는 척, 전문가인 척 하는 걸 보면서 저랑 팀장님이 되게 코웃음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경력도 없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까 그 대주주 이제
회장님의 이제 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압력을 넣었어요. 이 두 사람으로 해라. 근데 이 입찰이 되게 중요한 입찰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이제 좀 투자사도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원래 있던 그 전문가분이랑 같이 하게 돼서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적이 있어요.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소위 회사에 빨대를 꽂고 이제 지인 물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회사에 비효율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 또는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서 이제 세 가지가 다 사실은 구조적인 거예요. 뭐 갑자기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이런 빵빵빵빵 이런 게 터진 게 아니라 이런 구조들이 그냥 5년, 10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회사가 그냥 조금씩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회사가 제가 19년에 나왔고 25년에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6년이나 버틴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뭔가 소위 좀 망해가는 회사에 다닌 것 같다 내가 했을 때 그것들과 이제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만약에 우리 회사도 그런 것 같아 당장 그만둬야 되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기업이 구조적으로 무너진다는 거 한순간에 갑자기 폭삭 이러지 않거든요. 뭐 600억 700억 나오던 매출이 갑자기 내년도에 빵원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막 공포심을 느끼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순항 중인데 가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도 있고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구조적으로 무너진 데는 정말 한순간 망하는 건 아니고 점점 누적하더라고요. 제가 다녔을 때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였는데 이렇게 6년이나 버틴 걸 보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럼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뭐 경영자가 아니니까 오늘은 또 이제 해결책을 나누는 영상은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경영학 때 제가 배운 건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완전 엄청난 모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우리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제 미국의 대기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잘 나가다가 이제 좀 망해가는 수순에 있었어요. 그때 잭 웰치라는 이제 CEO가 들어와서 뭘 했냐면요. 이 GE에 있는 사업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1등 사업 빼고요. 그래가지고 GE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되게 강한 회장이든 뭐 대주주든 그 강한 이제 좀 기존에 있던 비효율들을 싹 몰아낼 그럴 마음을 가지고 이건 이제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냥 제 뇌피셜로 생각은 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 구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구조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몇 년 누적된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으로 매출이 오르거나 제가 다녔던 회사도 저 다니는 중간에 20% 정도 매출이 상승했거든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망해가는 수순이 보였거든요. 구조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회사는 단기간에 뭐 매출이 잠깐 오르거나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망해가는 게 신기한 게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대표적인 특징이라기보단 제가 또 느꼈던 것들이에요. 망해가는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요. 뭐 회사가 엄청 초상집 분위기 같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매출이 안 나오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있지만 뭐 그 망해가는 회사 안에서 막 직원들이 나태하고 무기력해 있고 게을러 있고 뭐 임원들이 막 다 돈놀이 하고 있고 뭐 다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말씀드렸죠. 몇백억씩 매출이 나오는 막 7, 800억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직원도 수백 명이고 그럭저럭 굴러가는 데다가 또 투자사가 인수를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새로운 직원들도 뽑고 인사 개혁도 하고 막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냥 단지 구조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쌓여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뭔가 혈이 막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자기 있는 위치에서 막 야근도 하시고 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냥 혈이 막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뻥 하고 잘 되는 느낌이 좀 아니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뭐 단순히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심지어 저는 이제 대주주인 회장님이 좀 감정적이고 주변에 빨대 꽂는 사람들을 못 쳐내고 좀 이렇게 좀 소위 실력 없는 사람들한테 현혹되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많이 이제 목격을 했지만 그런 일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법정 관리까지 가는 수순이 무조건
뭐 회장 한 사람만의 잘못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도 똑같은 회장님이었지만 진짜 업계에서 거의 10위 안에 들었던 그런 회사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시장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제품의 성공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트친 제품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안주하게 되면 또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해 가는 거는 뭐 딱히 뭐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직원들 탓도 할 수 없는 게 정말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 사는 것 이꼬르 내가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이 구조가 또 서로가 서로를 쪼는 구조잖아요. CEO도 투자사가 쪼지, 투자사도 투자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쪼지, 원금 회수 언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CEO는 밑에 사람 쪼지. 이게 서로가 다 먹이사슬처럼 쪼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나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안 좋은 구조에서 더 안 좋은 구조로 흘러가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투자사는 막 효율화해라, 비용 줄여라 해도 또 영업은 막 샘플도 주거나 판촉을 하거나 막 직원도 뽑고 이래야 또 매출이 나오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망해가는 회사는 정말 완전 누군가 완강한 각오로 아까 말씀드린 G의 재결치처럼 다 잘라낼 막 이런 마음을 하지 않는 이상 쉽사리 이렇게 구조가 좀 잘 되고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험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그냥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좋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아무래도 이제 망해가는 회사들이 자꾸 뉴스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도 망해가는 회사에서 언젠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우리 회사가 망한다. 그래서 나 나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시기가 너무 이미 회사가 다 기울어질 때보다는 오히려 좀 빠르게 마음을 먹는다 하면 이제부터 이 회사는 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를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 체계가 무너진다든지 시장에서 브랜드가 이제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뭐 신제품이 나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하고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또 망하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망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나온 건 아니지만 6년이나 버텼잖아요. 제가 나온 회사도. 근데 회사가 또 어디 인수되잖아요. 그러면 또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또 조금 더 버티는 기간도 있는데 그건 있습니다. 인수됐다고 해서 이 회사의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은 회사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 또 우리끼리 공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되게 빡치는 경우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놔도요. 이 오너가 그냥 너무 대표이사급 임원이 자꾸 뻘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휘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도 표면적인 이유고 회사가 이제 갑자기 조금씩 망해가는 회사에서 갑자기 좀 급속도로 된 사건이 약간 문어발식 경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만 팔면 자동차만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호텔 사업을 하겠다는 약간 이런 느낌의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크게 한번 데이고 또 가족들한테 뭐 일감 밀어주고 막 이러다가 또 이제 크게 망가지기도 해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웃긴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고요. 그럼 백날 에이스들이 들어와 봤자 백날 그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봤자 이제 한순간에 망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이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망하는 회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뭐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뭐 당장 망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댓글로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확실히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이제 반도체 기업이나 뭐 지금 이제 좀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제외하고는 다 힘들잖아요.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좀 자국 우선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상대국들도 기술적으로 자꾸 상승하고 저가로 막 후려치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조금 미리 이제 인지를 하고 천천히 저는 뭐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부업이나 공부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주의이지만 우리끼리 이런 센서를 공유를 경험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법정 관리를 당했는데 다니는 동안에는 이런 대표적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상 체계가 완전 무너져서 열심히 한 사람도 뭐 보상을 받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다 비슷한 보상을 받거나 아예 보상을 안 받는 구조가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매출이 안 나오고 회사가 이렇게 기울어 가기 때문에 자꾸 권고 사직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리 지키기에 좀 혈안이 되어 간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자꾸 목을 매게 되고 특히 영업들은 매출이 안 나오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꾸 장기적인 해결책이나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자꾸 단기적인 거에 좀 목을 매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빨대 꽂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계속 못 쳐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회사한테 자꾸 비효율을 야기하고 그렇게 회사를 좀 좀먹게 돼가지고 회사가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제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구조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쌓였기 때문에 잠시 매출이 늘어나거나 내려난다 해가지고 회사가 살아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특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책은 그냥 이렇게 잘 이제 지켜본 다음에 언제 탈출할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삶에도 대응할 수 이렇게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주식이 됐던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순간 일확천금이 벌리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당장 뭐가 잘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너무 뭐랄까 자만이랄까요? 막 이제 나는 끝났어. 막 너무 이렇게 난 이제 최고야. 나는 이제 탄탄대로야.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단기적인 성과나 일시적으로 대박에 너무 이렇게 좀 현혹되지 말고 우리도 구조적으로 어차피 그 잘못된 구조가 계속되면 투자도 그 선물 투자하면 결국 선물의 끝은 청산이다, 파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결국에 잘못된 구조 속에서는 잠깐은 이렇게 조금 성과를 얻을지라도 나중에 내리막길을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좀 이 망해가는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잠깐 단기적으로 무언가 좀 높은 성과를 얻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게 주식이 됐든 뭐 내 본업이 됐든 뭐가 됐든요. 투자가 됐든요. 그거보다는 안정적이고 잘 굴러가는 천천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꾸준히 그 구조를 이루다가 이제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성과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많이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